5만 명의 지쳐버린 병사들은 진흙투성이 습지를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 주머니와 굶주린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시간 만에 자신들보다 2배나 큰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을까요? 1697년 9월 11일, 현재 세르비아의 티서강, 진흙 강변 근처에서 합스부르크 제국군은 오스만군에게 약 3만 명의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반면 제국군의 손실은 약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60대 1의 살상 비율이었습니다. 상대편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60명의 훈련된 병사가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타이밍, 전술적 천재성, 그리고 말 그대로 강을 건너는 도중에 적을 기습한 교본과도 같았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위해 싸운 프랑스 태생의 공자였습니다. 자신의 고국에서 거부당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대적인 영토를 통한 절박한 추격을 어떻게 군사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승리 중 하나로 바꾸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월한 병력이나 더 나은 장비에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적의 치명적인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1697년 기독교 유럽은 14년 동안 오스만 제국과 잔혹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데튀르크 전쟁은 168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오스만군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심장부인 빈을 포위했습니다. 10만 명의 오스만군이 오스트리아 수도를 에워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성포가 밤낮으로 고대 성벽을 포격했습니다. 유럽을 휩쓴 공포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빈은 2달 동안 간신히 버텼습니다. 폴란드 국왕 얀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구원군이 오스만군의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막판 구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빈에서의 필사적인 방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스만은 갑자기 등장한 신생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제국이었습니다. 빈의 문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코카서스 산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기독교 유럽을 괴롭히는 악몽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많은 부분이 벌어질 헝가리의 판노니아 평원은 수많은 침략과 방역을 겪었습니다. 이 광활하고 평평한 지대는 기병 운용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기병전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시파히 기병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예니체리 보병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복과 군사적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문 전사들이었습니다. 1697년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무스타파 2세 술탄이 직접 침략군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판돈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스타파 2세 술탄은 궁궐에서 명령을 내리는 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664년 2월 6일 에디른의 궁전에서 태어난 무스타파는 성장하면서 아버지 메흐메트 4세 술탄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빈 포위 공격 실패와 그 후의 패배로 인한 치욕이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 속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최고의 스승들에게 교육받고 군사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스만의 영광을 되찾고 아버지 세대의 수치를 지우려는 강박적인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1695년에 31살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그는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직접 군대를 지휘한 오스만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군사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리가 중요합니다. 티서 강은 헝가리 평원을 굽이쳐 흐릅니다. 그 강물은 산의 눈과 봄비로 채워집니다. 1697년 여름, 강은 일부 지역에서 건널 수 있었지만 대규모 군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장벽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부교를 건설할 공병과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과 보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도중에 붙잡힌 군대는 군사력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병력의 절반은 한쪽에, 절반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진영은 흐트러지고 기병은 말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포병은 이미 강을 건넜거나 잘못된 강둑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누구나 이때가 가장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무스타파 2세 술탄에게는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 10만 명에 달했으며 어떤 기준으로도 거대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중포병, 정계 예니체리, 수천 명의 시파이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합스부르크군이 너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을 건너는 동안 그를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 80마일 북쪽에서 아주 다른 종류의 지휘관이 치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보이아 공자 외제는 1663년 10월 18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음모와 스캔들, 그리고 좌절된 야망의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 만치니는 마자랭 추기경의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루이 14세 국왕의 구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왕이 다른 곳에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외젠의 아버지는 사보이 카리냥 가문의 소수, 이탈리아 공자 외젠 모리스였습니다. 젊은 외젠은 키가 작았습니다. 겨우 5피트 2인치 정도였습니다. 초라한 외모 때문에 궁정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었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 성직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적 야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9살 때 그는 루이 14세에게 프랑스군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외젠 어머니의 독약 사건 스캔들 연루를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이 마른 젊은이를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외젠의 신청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심지어 외젠이 다른 곳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 거절은 프랑스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게는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굴욕을 느꼈지만 좌절하지 않은 외제는 1683년 7월 26일 밤 프랑스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여자로 변장하고 빈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하거나 최악이었습니다. 이는 관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는 오스만군이 빈을 포위하고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그의 형 루이 율리우스는 제국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튀르크군과의 전투에서 막 전사했습니다. 외제는 레오폴트 1세 황제에게 자신의 칼을 바쳤습니다. 황제는 유능한 장교를 절실히 찾고 있었기에 즉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외젠의 사촌인 바덴의 루이 공자는 이미 합스부르크의 성공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외젠이 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53년 동안 이어지는 군사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투들을 포함했습니다. 1683년 빈 포이전에서
외제는 무모한 용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금박을 입힌 박차와 빠른 진급을 얻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싸웠고 오스만군을 다뉴브 강 너머로 몰아냈습니다. 22살에 소장이 되었고 30살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제는 단지 용감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강박적으로 연구했고 모든 전투에서 배웠습니다. 지형을 읽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97년 오스만군이 다시 침략했을 때 레오폴트 1세 황제는 누구를 불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697년 7월 5일 사보이아 공자 외제는 헝가리 주둔 제국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정복을 준비하는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력은 서류상 약 7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약 3만 5천 명만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수비대에 흩어져 있거나 질병으로 아프거나 단순히 결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재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급여를 지불하거나 보급품을 구매하거나 병력을 제대로 장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외제는 특유의 대담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빈 은행가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용과 명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수개월 밀린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탄약과 식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수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능한 장군과 위대한 장군을 구별하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외제는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급여를 받으며 지휘관이 자신들의 생사에 관심을 가진다고 믿을 때 더 잘 싸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레오폴트 1세 황제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패배로 상처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황제는 외젠에게 방어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진지를 공고히 하며 더 큰 오스만군과의 전투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제는 14년 동안 오스만군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강점을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약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정규전과 공성전에서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행군, 강도와 그리고 전환기에는 취약했습니다. 그들의 지휘체계는 계층적이었지만 종종 다른 파벌 간의 경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예니체리는 때때로 자신들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중추였던 시파히 기병은 질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스타파 2세, 술탄은 개인적인 용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외제는 계산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투를 피하지 않고 전투를 추구할 것이었습니다. 1697년 4월 18일 무스타파 2세 술탄은 세 번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만 명의 병력으로 헝가리를 대규모 침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술탄은 오스만 궁정의 여름 거주지인 에디르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국경을 향해 북쪽으로 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8월 11일 그는 버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위 지휘관들과 전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고 장관이자 사실상의 총리였던 대제상 엘마스 메흐메트 파샤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옹호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헝가리 영토를 탈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8월 18일 오스만군은 버그라드를 떠나 북쪽으로 세게드를 향했습니다. 세게드는 헝가리 평원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세게드를 점령하고 강력한 작전 기지를 구축하며
그곳에서 다음 봄에 추가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면 건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외제는 자신의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7월 말경 그는 페트로바라디인내 약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그곳은 오늘날의 노비사드 근처였습니다. 그는 헝가리 후사르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모든 길과 여우를 아는 경무장 기병대였습니다. 그들은 오스만군의 징역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끊임없이 보고했습니다. 이 정보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외제는 무스타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 가장 취약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8월 내내 그리고 9월 초까지 두 군대는 링 위에 폭서처럼 기동했습니다. 각자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제는 여러 차례 무스타파를 개활지 전투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술탄은 자신의 군대가 규모에도 불구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게드를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 목표를 확보하기 전에 대규모 전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오스만군의 계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9월 5일 소규모 접전 중에 합스부르크군은 자페르 파샤라는 고위 오스만 장교를 사로잡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자페르는 중요한 정보를 밝혔습니다. 무스타파 2세 술탄은 세게드 징역을 포기하고 현대 루마니아의 티미쇼 아래 있는 겨울 수경지로 남쪽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자페르는 오스만군이 취할 정확한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젠타에서 티서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되었습니다. 외제는 즉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만약 그가 군대를 강행군시켜 오스만군이 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을 기습할 수 있다면 그들의 전체 후퇴를 대지양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속도,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하나의 결정적인 공격에 모든 것을 걸 용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이게는 전술 회의를 소집하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다뉴브 강과 티서 강을 따라 있는 습지와 갯벌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이 강을 다 건너기 전에 젠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흙탕 길을 걷는 잔혹한 행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부츠와 수레바퀴는 진흙에 빠져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병력은 지쳐 있었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이게는 그들을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무 일찍 도착하면 오스만군은 아직 강을 완전히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오스만군은 이미 강을 건넜을 것이고 기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타이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1697년 9월 10일 밤 오이겐의 척후병들이 보고했습니다. 오스만군이 젠타에 도착하여 티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느렸습니다. 강은 넓고 유속은 빨랐습니다. 부교를 건설했지만 전체 대군이 강을 건너오는 데는 최소한 이틀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오이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1697년 9월 11일 아침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스만군은 젠타 마을 근처 티서 강 동쪽 강변을 따라 넓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술탄 무스타파 2세와 대부분의 중포는 이미 서쪽 강변으로 건너가 있었습니다. 기병대의 일부 또한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예 예니체리를 포함한 보병대 주력은 동쪽 강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보급품을 실은 보급 수송대와 수천 명의 야영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부교를 건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지휘관들은 동쪽 강변에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강변에서 방어선을 형성하는 반원형 참호였습니다. 이는 강을 건널 때의 표준적인 예방 조치였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병력들을 기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척후병들은 오이겐의 군대가 여전히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험이 임박했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니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새벽 직전 합스부르크 척후병들이 오이겐에게 마지막 첩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상 엘마스 메흐메드 파샤는 오스만 보병대 주력과 함께 동쪽 강변에 요새화된 진지에 있었습니다. 부교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지만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력의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술탄 무스타파 자신은 서쪽 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강으로 인해 주력군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이게는 기회를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동쪽 진지를 공격하여 참호를 돌파하고 부교를 파괴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술탄이 서쪽 강변에서 구원 병력을 조직하기 전에 오스만군을 가두어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참호는 강력했고 그 안에 있던 예니체리는 세계 최고의 보병 중 일부였습니다. 준비된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은 피비린 내 나는 교착 상태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게는 전환점이 될 만한 이 점, 즉 전세를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일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점은 그의 포병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군은 전쟁 내내 대포 기술과 포병의 전술적 사용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요새 벽을 부수는데 더 적합한 구식 공성포에 크게 의존했던 오스만군과는 달리 제국군 포병대는 더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야포를 개발했습니다. 이 야포는 신속하게 배치되어 파괴적인 정확도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게는 포병을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참호를 십자포화로 쓸어버릴 살상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보병대를 최대한 머스켓 사격에 활용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오스만군의 화살과 총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제국군은 충격력보다는 화력에 중점을 둔 네덜란드식 선형 대형을 채택했습니다. 병사들은 3줄 또는 4줄 깊이로 서서 각 줄이 교대로 발사하여 끊임없는 납탄의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느슨한 오스만군 대형에 맞서 이러한 집중된 화력은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9월의 하늘에 태양이 여전히 높이 떠 있을 때 오이게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포병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포탄은 오스만군 참호를 끔찍한 힘으로 강타했습니다. 놀란 오스만 수비대원들은 급히 진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중포는 술탄 무스타파와 함께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군의 포격을 응수할 수도 있었던 그 대포들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원 사격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합스부르크 보병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규율 잡힌 대형을 유지하며 오스만 요새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숙련된 오스트리아 포병대는 부교 근처에 밀집해 있던 도하 병력에 끔찍한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은 기동할 수 없었고 완벽한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대제상 엘마스 메흐메드 파샤는 예니체리를 결집하여 필사적인 방어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승리로 명성이 쌓인 정계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결의로 싸웠습니다. 징역하는 합스부르크 전선에 화살과 머스켓탄을 퍼부었습니다.
참회에 도달한 공격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1시간 동안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합스부르크 병사들은 흙으로 된 성벽을 기어 올라갔지만 예니체리의 역습에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 소리는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수천 개의 총기가 발사되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장교들은 명령을 외쳤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포병의 우렁찬 포성이 들렸습니다. 흑색 화약 무기의 연기가 안개처럼 전장을 뒤덮어 가시거리를 몇 야드로 줄였습니다. 병사들은 소음과 혼돈의 혼란스러운 악몽 속에서 싸웠습니다. 대개 바로 앞에 있는 적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이게는 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병대가 정면 공격으로 예니체리를 묶어두는 동안 그는 기병대를 측면 기동에 보냈습니다. 말 위에서나 내려서 싸울 수 있었던 합스부르크 용기병들은 오스만 요새의 가장자리를 우회했습니다. 그들은 방어선에서 가장 약한 지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즉, 참호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거나 늪지대와 같은 자연 지형으로 방어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무자비하게 이를 이용했습니다. 틈새로 쏟아져 들어가 오스만 수비대를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이 측면 공격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면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버티던 오스만 병사들은 갑자기 양면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오는 적들에 맞서 방어해야 했습니다. 조직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합스부르크군이 부교 자체를 돌파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오스만군이 부교 통제권을 잃으면 동쪽 강변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강을 등지고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감정인 패닉이 오스만군 대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전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스부르크군이 참호의 틈새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교가 공격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이 생존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서정연했던 방어선은 필사적으로 부교에 도달하려는 병사들의 혼란스러운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군 보고서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익사했습니다. 부교가 패닉에 빠진 병사들로 너무 막혀 붕괴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대제상 엘마스 메흐메드 파샤는 주변에서 자신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항전을 위해 병사들을 결집시키려 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가 혼란 속에서 움직였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옷은 찢기고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패닉 속에서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지휘부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는 순간 엘마스 메흐메드 파샤는 쓰러졌습니다. 일부 자료는 그가 합스부르크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부는 그가 자신의 반란군 예니체리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참사의 원인으로 그를 비난하며 분노와 공포 속에서 지휘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제상의 죽음은 조직적인 저항의 모든 희망을 끝냈습니다. 뒤이은 학살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군사적 파괴 중 하나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기병대는 도주하는 오스만 병사들을 강변을 따라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그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티서 강을 헤엄쳐 건너려던 병사 수천 명이 익사했습니다. 이들은 장비의 무게와 강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손상으로 약해지고 필사적인 병사들로 과부하가 걸린 부교는 부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1697년 9월 11일 밤이 되자 젠타의 티서 강 동쪽 강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스만군 사상자는 3만 명 정도의 전사자와 수천 명의 포로로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 제국군은 500명 정도의 최소한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60대 1의 사상자 비율입니다. 정은대 전쟁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불균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중요성은 즉각적인 사상자 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합스부르크군이 강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술탄이 87분이 대포, 9,000대의 수레, 6,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1만 5천 마리의 소를 남겨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스만군의 전체 보급 수송대, 즉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히 포획되었습니다. 더욱 상징적으로 파괴적이었던 것은 오스트리아군이 오스만 왕실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300만 피아스터와 대술탄 무스타파 2세의 국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국세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한 번도 적에게 빼앗긴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국세에는 항상 승리하는 메흐메드 한의 아들 무스타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게는 직접 이 전리품들을 빈에 있는 레오폴트 1세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있는 제국의 구원자로서 그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서쪽 강변에서 자신의 군대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개입할 힘이 없었던 술탄 무스타파 2세는 굴욕감에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4월에 재정복과 영광의 꿈을 안고 출발했던 술탄은 9월에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스만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를 지휘한 셈이었습니다. 오스만 군부와 정치권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수세대 동안 오스만 군대는 유럽의 공포였습니다. 거의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쉽게 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3시간 만에 그 무적의 기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불운한 군대에서 복무했던 장교들은 낮은 트라우마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젠타 전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치명적인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이게는 한 번의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기세가 모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즉시 자신의 우위를 밀어붙였습니다. 1697년 10월 22일 오이겐이 세르비아 민병대를 포함한 6천 명의 기병으로 급습을 감행한 후 사라예보가 함락되었습니다. 보스니아의 주요 오스만 요새였던 이 도시는 항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스만 수비대가 항복 협상을 위해 파견된 합스부르크 사절들을 살해하자 오이게는 이 도시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사라예보는 약탈당하고 불에 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는 합스부르크군에 대한 저항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혹하지만 계산된 조치였습니다. 1697년 가을 내내 제국군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오스만 점령지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오스만 야정우는 젠테서 파괴되었습니다. 흩어진 수비대 병력은 합스부르크 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젠타 전투가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의 정치적 결과는 유럽과 오스만 제국 전역에 파급되었습니다. 양측은 군사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더 이상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겪었던 인명 손실, 위신 손상, 그리고 영토 상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외젠공의 승리로 기세가 오른 합스부르크 제국은 정복을 인정하는 평화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평화 협상은 콘스탄티노플 주재의 영국 대사인 윌리엄 파게트의 감독 아래 스렘스키 카를로프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1년 이상 끌렸으며
양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젠타 전투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카를로비츠 조약은 1699년 1월 26일에 체결되었으며 그 조건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오스만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은 영토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국은 승리한 정복자가 아닌 패배한 당사자로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발칸 반도의 트란실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헝가리 전체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포돌리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남부 그리스의 모레아 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튀르크족은 버그라드와 세르비아를 지켰고 사바강이 오스만 제국의 최북단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국경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오스만의 물결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역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100년 이상 오스만의 통제 아래 있던 광대한 헝가리 영토는 이제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전략적 함의는 즉각적인 영토 변화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카를로비츠 조약은 유럽에서 오스만의 지배를 끝내고 오스트리아를 중부 유럽의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년 동안 대륙을 규정했던 세력 균형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카를로비츠 조약은 길고 느린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제국은 전쟁에서 계속 영토를 잃었습니다.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종 해체될 때까지 아나톨리아 중심부로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종말적 쇠퇴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젠타 전투와 카를로비츠 조약을 그 쇠퇴가 되돌릴 수 없게 된 순간으로 지목합니다. 두 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헝가리의 상실은 오스만 제국에게 비옥한 농지, 광물 자원, 그리고 세금 수입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비용은 엄청났고 오스만 재정을 고갈시키며 고통스러운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게 이득은 막대했습니다. 헝가리의 인구, 자원, 그리고 전략적 위치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지역 독일 강대국에서 진정한 유럽 강대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로써 제국은 프랑스 및 러시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영토의 경제적 통합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18세기 및 19세기 강국의 토대는 외젠공의 젠타 승리로 다져졌습니다. 만약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외젠공이 오스만 군대가 도하를 완료한 후 6시간 늦게 젠테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탄 무스타파 2세는 그의 군대를 온전하게 보존한 채 겨울 수경지로 성공적으로 후퇴했을 것입니다. 군대는 다음 봄에 다시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14번째 해에 접어든 전쟁은 10년 또는 그 이상 더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젠테서에 압도적인 패배가 없었다면 오스만 협상가들은 약점이 아닌 강점의 위치에서 평화 회담에 임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약은 이스탄불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헝가리는 합스부르크와 오스만의 통제 아래 분할된 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영구적인 분쟁과 불안정의 국경 지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헝가리에 대한 확고한 통제 없이 오스트리아는 이류 강대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중부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프랑스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젠타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정치적, 군사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문명적 위협을 대표했습니다.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 오스만 제국 간의 갈등은 동시대인들에게 영토 분쟁만큼이나 종교와 문화의 충돌로 여겨졌습니다. 오스만의 모든 징역에는 유럽 문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동반되었습니다. 비엔나, 프라하, 크라쿠프의 위대한 대학들,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의 예술적 보물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들이 오스만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할 때 모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젠타 전투와 이어진 평화 조약은 그러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중부 유럽 문화가 오스만 정복에 끊임없는 그림자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바로크 예술과 건축의 꽃,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음악적 업적, 계몽주의의 지적 격동, 이 모든 것은 외젠공의 승리가 제공한 안보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외젠공 자신에게 젠타는 경력을 결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겠지만 말입니다. 1704년 그는 프랑스에 맞서 말벌어 공작과 함께 블레넘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이는 또 다른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1717년 그는 다시 오스만 군을 물리치고 버그라드를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동시대 최고의 장군이라는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젠타였습니다. 젠타는 그를 유능한 사령관에서 유럽 영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명예를 기리는 동상들이 세워졌고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들이 작곡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군사적 천재성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루이 14세에게 거부당했던 작고 인상적이지 않던 젊은이는 어떤 프랑스 원수보다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외젠공은 50년이 넘는 경력 동안 3명의 합스부르크 황제를 모셨습니다. 그는 1736년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예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비엔나의 그의 여름 궁전인 벨베데레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로 서 있습니다. 젠타 전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중부 유럽의 현대 국경, 헝가리,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은 모두 1697년 9월의 어느 오후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기술적, 전술적 우위가 탁월한 리더십과 완벽한 타이밍과 결합될 때 수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군대의 취약성이 전환기에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약점의 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은 단순한 숫자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젠공의 젠타 승리는 3세기 동안 군사학교에서 결정적인 전투의 예시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는 교전의 한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승리에 대한 공로는 여러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보이 공 외제는 그의 전략적 비전, 전술적 탁월함, 그리고 결정적인 단 한 번의 교전에 모든 것을 걸 용기에 대해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의 병사들, 즉 늪지를 가로질러 행군하고 필사적인 결단력으로 싸웠던 지친, 적은 급여를 받는 합스부르크 군인들은 그들의 훈련과 용기에 대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외젠공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해준 정보 장교와 정찰병들의 작업은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역설적으로 술탄 무스타파 2세 자신의 의사 결정이 그의 패배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정운이 안전하게 도하하기 전에 강을 개인적으로 건너기로 한 그의 선택, 합스부르크의 위협에 대한 그의 군대의 안일함, 그리고 도하 중의 부적절한 보안 조치, 이 모든 것이
외젠공이 그렇게 훌륭하게 이용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젠타 전투는 다른 어떤 단일 교전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즉, 중부 유럽에 대한 오스만의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켰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부터 1683년 비엔나 포위까지 2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세력을 확장하고 기독교 유럽 전역에 두려움을 불어넣는 성장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젠타와 카를로비츠 조약 이후 그 확장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제국은 200년 더 지속되었지만 오스만 군대가 다시는 비엔나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수도들은 다시는 임박한 정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보, 즉 세력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는 외젠 공이 티서강 편에서 3시간 동안 완벽한 타이밍의 폭력으로 유럽에 선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역사가 순간에, 개인의 결정에, 그리고 더 많은 병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더 나은 리더십, 더 나은 타이밍, 그리고 찰나의 기회를 잡을 용기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전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지만 저평가된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젠공의 놀라운 전술적 천재성에 대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좋아요 1000개를 목표로 하여 유튜브의 군사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약자들의 놀라운 승리, 뛰어난 군사 전략, 그리고 세상을 바꾼 전투들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전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대 로마로 돌아갈까요? 중세 유럽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 전쟁은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안이 다음에 나올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